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60대의 여자입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은 많이 했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아서 잘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 부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지요. 남편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도 마찬가지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였지요. 말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믿고 둘이서 함께 했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우리 부부는 무작정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리어카 한 대 끌고 다니면서 고무를 엿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고 저는 시장 한 구석에서 국수를 삶아 파는 일을 했었지요.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커다란 엿장수 가위를 잘그락거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저는 괜히 행복한 마음이 들었지요. 비록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우리 부부는 정식으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삼계탕 집이었는데 그 식당이 잘 되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지요. 처음 식당을 오픈한 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라고 말해 주었지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은 당신이 더 많이 했잖아요. 말은 안 해도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 저는 다 알아요. 이제 우리 가게도 생겼으니 둘이 힘을 모아서 더 열심히 살아요. 내 말에 남편도 울컥한 마음이 들었는지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힘들어도 서로를 위하면서 긴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삼계탕집을 하면서 여유가 생긴 우리는 자식도 낳게 되었지요.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둘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지만 우리는 둘에게 공평하게 대해주지 못했지요. 전보다는 살기가 편해졌다고 해도 자식 둘 다 교육을 시킬 만큼의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아들에게 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딸에게는 소홀하게 대했지요. 사실 딸도 공부를 제법 잘했지만 경제적인 여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뭘 해도 항상 아들만 챙기는 우리에게 딸은 서운하다는 말을 자주 했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여자로서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자애가 공부 잘해봤자 마음고생만 하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시집이나 잘 가면 그게 최고로 행복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지요.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남자들에 비해서 승진도 안 되고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아들도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이유로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찌감치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 거라면서 봉제 공장에 취업을 하더군요. 그곳에서 몇 년간 일을 하면서 열심히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디자인 공부도 혼자서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옷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어서 봉제 공장을 나와서 혼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옷을 인터넷으로 파는 일을 했었는데 품질이 좋아서 그런지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돈도 꽤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혼자서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저는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군요. 반면에 아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괜찮은 대학에 입학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곧 죽어도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된다면서 작은 회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요. 눈높이를 좀 낮춰보라는 말에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런 회사는 잘못 들어갔다가 고생만 하고 돈도 얼마 못 받아요. 처음 시작할 때 좋은 회사에서 시작을 해야 나중에 이직을 하더라도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엄마는 모르면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니 무작정 대기업만 고집하는 것보다 일단 작은 회사라도 취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아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무데도 취업을 하지 못했고 1년이 지나가 버렸지요. 졸업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했으니 기회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지원을 해도 번번이 낙방을 하더군요.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나니 회사 쪽에서도 아들을 안 좋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해 하던 아들도 그렇게 되고 나자 의욕을 많이 잃었지요. 그러던 중에 딸이 하는 의류 사업이 잘 되고 있었으니 더욱 애가 탔나 보더군요. 결국 아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두꺼운 책을 잔뜩 사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더니 하루는 고시원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서 노량진 고시원에 갈까 해요. 거기에 가면 학원도 있고 고시원에서 숙식하면서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에서 생활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더군요. 밥값이며 학원비도 내야 하고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딸이 번 돈으로 지원을 해주었지요. 아들이 기분 상해할까봐 여동생이 준 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은 툴툴거리긴 했지만 선뜻 돈을 내어주더군요. 요즘 장사가 잘 돼서 이 정도 금액은 내줄 수 있어요. 오빠가 시험에 합격만 할 수 있다면 뭐라도 못 해주겠어요. 가족끼리 이럴 때 돕고 그래야죠. 그렇게 말을 하는 딸에게 저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 그래도 너라도 잘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니네 오빠가 딱 1년만 시간을 주면 틀림없이 합격한댔어. 그러니까 너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오빠 한번 믿어봐. 나중에 그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1년 동안 아들은 노량진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아들은 시험에서 떨어졌고 크게 낙심하였지요. 그런 아들에게 저는 기왕 시작한 거 1년만 더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지 않았던 거고 그동안 공부해온 게 있으니 틀림없이 내년에는 붙을 거라고 격려해 주었지요. 하지만 1년 후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성적이 좋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성격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로 방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로 게임만 하면서 지내더군요. 밥도 방 안에서 혼자 먹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정신 좀 차리라며 크게 혼을 냈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저는 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만 믿고 기다릴 수가 없었지요. 할 수 없이 저는 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안 그래도 오빠 일 때문에 저도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히 제가 나섰다가 오빠 기분 나빠할까봐 아무 말 못하고 있었지요. 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매장을 하나 내려고 했거든요. 판매는 인터넷으로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매장이 있으면 홍보도 되고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오빠한테 매장 운영하는 일을 맡겨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동생이 하는 일을 거둔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처음에는 거절을 하더군요. 다른 일도 아니고 내가 여자들 옷이나 팔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게다가 수정이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네가 수정이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거란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네가 다 가져도 된대. 수정이도 매장 운영하는 일은 간섭하지 않고 전적으로 너한테 맡길 거라고 하더구나.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기왕이면 가족한테 맡기는 게 수정이한테도 더 좋은 일이잖아. 그렇게 말을 하자 아들도 솔깃한 마음이 들었는지 일단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제안을 받아들인 거지요. 그렇게 아들은 딸이 하는 의류 쇼핑몰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류 매장이 생각보다 더 잘 되어서 아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었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더니 막상 돈벌이가 되자 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더군요. 수정이는 약속대로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전부 오빠한테 줬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웬만한 대기업 직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매달 벌 수 있었지요. 돈이 생기고 나자 아들의 표정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수익도 잘 나고 있었고 매장 운영도 안정이 되고 나자 마음이 편해졌는지 연애도 시작하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 아버지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예비 며느리는 이쁘장한 얼굴에 똑 부러지는 성격이더군요.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당차 보이는 게 딱 요즘 애들 같았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 녀석이 좋다고 하니 반대는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책임감도 생길 것 같아서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이제는 문제가 없으니 둘이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달라고 했었지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는 따로 집을 구해서 나가 살았지요. 둘이서 의류 매장 운영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바쁜지 결혼 후에 아들은 집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신혼생활 즐기느라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니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전화를 하기라도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며느리에게 아들을 뺏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이 저한테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그런 기분이 들고 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더군요. 남편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면서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보다 더 서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키우면서 특히 남편이 아들에게 애정을 많이 줬거든요. 처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우리 집안에 대들보가 태어났다면서 눈물까지 흘렸던 남편이었죠. 아들이 취업이 되지 않고 몇 년 동안 방황을 했을 때도 끝까지 믿고 지켜보자고 했던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아들이 연락을 뚝 끊어버려서 남편은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더군요.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는 말을 들은 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생 오빠만 감싸들고 나는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벌 받은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너무 오빠만 챙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솔직히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했지.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귀찮아 하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집에는 언제 올 거냐며 눈치도 없이 물어보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들네 부부가 사는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꾸 오라고 그럴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한번 가봐야겠어.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좀 보고 오랜만에 아들 녀석이랑 술도 한잔 하려고. 애들 귀찮아 할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요. 그렇게 불쑥 갔다가 눈치 없는 노인네 소리 들어요. 저는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아들네 집에 가는 게 무슨 큰 잘못이냐며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남편에게 반찬이며 음식을 싸주고는 잘 다녀오라고 하였지요. 저는 식당 일이 바빠서 남편 혼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식당 일도 있었지만 괜히 가서 눈치 보고 있는 게 싫었지요. 그렇게 남편은 혼자서 아들 집에 간다며 길을 나섰고 저는 식당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받아보았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전화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멀쩡한 얼굴로 집을 나섰던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놀란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크게 다쳤는지 눈을 감은 채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당분간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길에 쓰러진 남편분을 발견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경찰 쪽에 연락은 했는데 아직 범인은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안도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뺑소니를 낸 범인에 대한 원망으로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더군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도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집에 오신다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뒤늦게 온 딸도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오열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딸을 진정시키면서 일단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무엇보다도 뺑소니를 낸 범인을 빨리 잡아야 한다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딸이 물어보더군요. 그런데 오빠, 새언니는 왜 안 왔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 혼자 왔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는데 얼굴도 안 비춰? 새언니 무심한 사람인 줄은 알았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급한 일이라고 했어. 넌 지금 아버지 저렇게 된 마당에 그런 걸로 오빠한테 시비를 걸고 싶어? 너야말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둘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싸울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길래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둘 다 그만해라. 병원에서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오늘은 다들 돌아가고 내일부터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간호 해야 되니까 준비들 해서 와. 그렇게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지요.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여긴 제가 있을 테니 어머님은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어머님 식당 문도 열어야 하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바로 연락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다녀오세요. 안 그래도 너무 정신없이 달려온 터라 갈아입을 옷도 없었던 저는 며느리의 말에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지요. 그렇게 낮에는 며느리가 남편을 돌보고 저녁 시간에는 나와 딸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요. 남편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고 뺑소니를 낸 범인도 잡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랑 둘이 병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는지 남편 침대 옆에 있는 기계에서도 낯선 소리가 들리더군요. 급하게 달려온 의사는 남편의 상태를 구석구석 살펴보더니 몸이 많이 회복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의사는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아들 내외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급하게 왔는지 머리도 부스스하고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었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얼굴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발작을 시작하더군요. 뭐라고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뭔가 공포에 질린 표정 같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아직 정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쇼크가 온 거라고 했습니다. 진정제를 맞고 나서 남편은 겨우 안정이 되었지요. 비록 쇼크가 오긴 했지만 의식이 없던 남편이 눈을 떠서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세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의식이 돌아왔으니 안정을 취하고 나면 일상생활도 가능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연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뺑소니범 아직 못 잡았지. 내가 그 뺑소니범이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오자 남편은 그 둘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아이가 날 이렇게 만든 뺑소니범이야 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폭탄 선언에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아들은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직 정신이 안 돌아오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라며 부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나 정신 멀쩡해. 내가 착각을 한 게 아니라 니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내가 의식은 없었지만 주변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었어. 너희 둘이 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눈을 감고 누워있는 동안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들네 부부가 옆에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을 어떻게 믿어요? 어쩌면 아버지가 꿈을 꾼 건데 정신착란 때문에 실제로 들은 거라고 착각하는 걸지도 몰라요. 우린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아버지가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저도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더군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 말이 전부 사실이에요. 오빠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그러다가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오열을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딸이 내게 휴대용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빠 깨어났을 때 오빠 얼굴 보더니 경기 일으켰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해서 오빠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둘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녹음기를 틀어보았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길래 의식 없을 때 처리를 하자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러다가 내가 뺑소니범인 거 들통나면 어떡해? 나도 이렇게 빨리 깨어날 줄은 몰랐어. 내가 힘들게 약도 구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걸 사용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마 사고 당시 일은 기억 못하실 거야. 혹시 기억한다고 해도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이야. 그걸 들은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둘이서 이야기한 약이 무슨 약이냐며 아들에게 울면서 물어보았지요.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그날 남편을 치고 도망간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함께 사고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의식불명인 동안 둘이 남편을 어떻게 해보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들 잘 되는 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지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병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저를 딸이 와서 부축해 주더군요. 만천하의 잘못이 드러난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느리는 뺑소니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되었지요. 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의류 매장 일도 딸이 직접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오빠 얼굴은 꼴도 보기 싫다면서 치를 떨더군요. 그렇게 쫓겨난 아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지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지요. 대신 아들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을 해주었네요. 아마 아들의 잘못은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살아가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